안녕하세요.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땅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자라는 잡초. 지디겨지고 밟혀도 살아남는 잡초.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 아닌 보육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군요. 고아.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요. 태어나자마자 동물처럼 유기가 된 저는 부모 없는 아이, 부모를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가끔은 팔자가 참 기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위생시설이 잘 갖춰진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건강히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린 부모의 환영을 받으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장소를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왠지 병원은 아닐 것 같았어요. 지하 단칸방? 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으면 그나마 덜 서러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한 유력한 장소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환영은커녕 얼른 처리해버려야 할 무엇이었나 봐요.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물론 제가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 우연히 고아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태어나기를 잡초로 태어난 것 아닐까요?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무섭고 배가 고프다고, 질기고 맹렬하게 울어댄 덕분에 누군가 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하여튼 저 같은 아이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너도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 아니? 그럼 너는 언제까지 여기서 있어야 해? 어른 될 때까지. 난 싫은데. 엄마 보고 싶어. 좋겠다. 보고 싶은 엄마가 있어서. 왜? 너는 없어? 응, 없어. 엄마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난 아무도 없어. 10살이 되었을 때부터 현실을 직시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잠깐 맡기는 거다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엄마나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간혹 정말 아이와 한 약속을 지켜서 데리러 온 경우도 있었고 입양이 되어 다른 부모를 만나 떠난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애초에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평생 있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어른이 되면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무엇이 더 불행할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실망을 거듭하며 사는 것? 아니면 애초에 기다리고 그리워할 대상 없이 단념하고 사는 것? 거기서 지내며 뭐가 더 나은지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는 했지만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 처음부터 기대 따위는 하지 않고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아원 선생님들 몰래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다고 했지만 사실 정규 수업 후 바로 알바를 하러 갔어요. 주유소 알바, 햄버거집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고 대부분은 저축을 했지만 가끔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필요한 걸 선물해줬어요. 오래 알고 지낸 애들은 정말 친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 고마워. 내가 줬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알겠어. 형, 근데 나도 일할 수 있어? 나도 알바하고 싶은데. 넌 아직 중학생이잖아. 야자 핑계도 못 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중학생 써주는 데도 없다? 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야 겨우 일 구한 거야. 형, 주유소 알바는 어때? 기름 넣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막 좋은 차도 많이 보겠네? 뭐 가끔? 우와, 기름 넣는 일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수하면 큰일 나. 휘발유랑 경유를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리고 어쨌든 밖에 계속 서 있어야 해서 좀 추워.
나도 고등학생 되면 형 따라 알바해야지. 주유소 일을 그만둔 뒤에는 햄버거집에서 일을 했죠. 불 꺼진 방에서 숨어먹는 햄버거가 어찌나 맛이 있던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고아원을 나가야 했는데 그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주거든요. 단돈 500만 원을 받고 당장 나가서 알아서 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일을 구했던 거였죠. 일찍이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대학 생각은 안 해봤고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 이제 몇 달 있으면 나가겠네. 형 없으면 되게 허전하겠다. 그래도 나가서 혼자 산다고 하니까 좀 기대되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지. 나 없어도 잘 지내. 동생들 잘 챙기고. 그리고 너는 대학 가야지. 넌 공부에 소질도 있는 녀석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대학 가라고. 그래서 형 말 듣고 알바 안 하고 공부하고 있잖아. 나 진짜 고등학생 되자마자 알바하려고 했는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른 거 아니겠냐? 형, 나가서도 연락할 거지? 가끔 놀러와. 글쎄, 나가면 다시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집이잖아, 집. 우리도 있고. 그래, 자리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들릴게. 형, 잘 지내고 있어? 2년 뒤에는 나도 나가니까. 그럼 밖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 그때는 꼬박꼬박 허락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금방 지나갔고 어느덧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었죠. 자립지원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영수야, 나가서 잘 지내야 해. 어느 지역에서 지낼 생각이니? 멀리는 안 갈 것 같아요. 쭉 여기 있어서 그런지 익숙해요. 일단 지낼 집을 얻어야 하고 취업이 바로 되어야 할 텐데. 일은 바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지낼 집 생기고 자리 잡으면 연락 주렴. 감사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영수한테 고마워. 잘 자라주었고 또 여기서 친구들 동생들과 잘 지내줘서 든든한 첫째형 오빠가 떠난다는 말에 다들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 어차피 다들 떠나는 날이 올 텐데요. 먼저 나가는 것뿐이죠. 그래, 그럼 인사하고 가자. 고아원 동생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사탕, 초콜릿 같은 걸 받았어요. 원생들 일주일 용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한 번 참고 선물을 샀을 테죠. 원장님과 선생님들, 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문 밖에 나섰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들던 문인데 그날은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서울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나오기 전 계획을 세우며 이것저것 따져봤었어요. 서울보다야 지방이 물가도 싸고 집 얻는데 부담이 적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쭉 지내던 곳이 서울이라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가서 시작하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월세방도 10군데 넘게 알아봤는데 보증금 500은 기본이고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고시텔이었습니다. 공동 주방도 있고 어차피 일을 할 거라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테니 당분간은 고시텔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증금도 훨씬 저렴했죠.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정말 방 한 칸, 침대와 책상 하나가 있는 그곳이 나의 집, 세상이었습니다. 물류창고 일은 해봤고?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체력도 중요하고 빠릿빠릿해야 하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주유소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한 번도 잘린 적 없고 일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 6개월이고 그 뒤에 정식 계약이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시텔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물류창고 일을 구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풀 근무였는데 5분씩 있는 휴게 시간 외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물건 분류하고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 끝나고 고시텔로 돌아오면 바로 골아떨어질 만큼 피곤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2달 정도 지나니 일도 제법 손에 익었고 2번이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만 하고 살았고 식사는 거의 라면으로 때웠거든요. 돈을 쓸 일도 돈을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모은 뒤 뭔가를 배워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겠다. 3년, 5년 정도 단위의 커다란 계획이 있었죠. 팀장님, 저 6개월 수습기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예. 참 시간 빠르다. 영수 일을 참 잘해. 일도 금방 배우고. 흡족하다 아주. 그럼 저 수습기간은 끝났고 정식으로 일하는 건가요? 그럼. 수습기간 못 채우고 힘들다고 그만두는 녀석들도 수두룩빽빽인데 너만큼 일 잘하고 잘 버티는 애랑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지. 내일 출근하면 사무실 잠깐 들러. 계약서 쓰자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수야. 그래 내가 사생활이나 신경 쓸 바는 아니다만 이제 정식으로 계약해서 급여 좀 오르고 하면 좀 잘 챙겨 먹고 옷도 좀 사고 해라. 예, 팀장님. 너 집에서 거의 밥도 안 먹지? 라면 같은 걸로 때우고 그러냐? 예, 젊은 거랑 체력만 있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몸 쓰는 일 하는데 잘 챙겨 먹어야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건 받아라. 수습기간 잘 마쳤다고 내가 보너스 주는 거야. 수습 잘 마친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삼겹살이나 사 먹어. 팀장님, 이거 받아도 되는지. 줄 때 받아, 임마. 일 잘했다고 주는 거니까. 같이 고기 먹을 애인 친구도 없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그래, 자식. 대답 하나 시원시원해서 좋네. 그럼 내일 보자. 들어가십시오. 물류창고에서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일을 했기에 옷차림을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몇 개 없는 옷을 몇 달 내내 돌려 입다 보니 티가 났나 봅니다. 라면으로 때우는 건 어떻게 하셨담? 처음에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털털하고 은근히 잘 챙겨주시는 팀장님이 윗사람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기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이니 그 돈으로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불러 밥 한 끼 하자고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고아원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났지만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거리가 좀 멀기도 했고요. 혼자 번화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허름해 보이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원래 맛집이란 오래되고 허름한 법이니까요. 사장님,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공깃밥 2개요. 혼자 오셨어? 예. 그래요. 술은 안 하시고? 그냥 콜라 주세요. 아따, 아유, 삼겹살에는 소주인디. 그 맛을 아직 모르는갑네. 내일 일을 해야 해서요. 절제력이 훌륭한 청년이네. 알겠어요. 다들 첫 술 주도는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걸 가르쳐줄 어른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봐서 맥주맛 소주맛이 궁금했지만 내일을 위해 왠지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만약 술이 엄청 약해서 몸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버틴 수습기간인데 내일은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죠. 혼자서 삼겹살 3인분, 공깃밥 2공기와 된장찌개 콜라 한 병을 먹고 고깃집을 나왔습니다. 배가 부르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들 이런 맛에 사는 건가? 맨날 이런 걸 먹지는 못해도 월급 받으면 한 번 정도는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한 달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고시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어둑해진 밤거리. 밝은 불빛들 아래서 모두가 행복해 보이더군요.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얼른 그 길을 벗어나야지 하는 순간 굉음이 들렸고 저는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네. 피나는 것 같은데 어떡해. 뺑소니예요, 뺑소니. 오토바이였죠? 네네, 오토바이였는데 아주 한 번에 서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버렸네요. 너무 빨라서 번호판도 못 봤어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꿈치에서 피나요. 병원 꼭 가셔야 해요? 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택시! 택시! 고맙습니다. 이분이 방금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저기 그리고 일단 치료 받으시고요. 나중에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뒤 몸에 충격이 전해졌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버렸죠. 다행스럽게 머리부터 넘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목격한 사람 말대로 팔이랑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팔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었지만 어디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며 가장 먼저 느낀 건 안도감이었어요. 어휴, 많이 다쳤어요? 그거 시트에 피 안 묻게 조심해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걸어서 택시 탈 정도면 많이 다친 것은 아닌 것 같네. 뺑소니라니. 치료 싸게 받고 꼭 그놈 잡아요. 네. 어디가 부러졌거나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내일 일을 못 가는 건데 그럴 수는 없었죠. 따갑고 얼얼하고 그제야 아픔이 느껴지는데 이를 악물고 참았고 곧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했는데 전 그때 응급실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 늦은 밤에 정말 환자가 많았어요. 어디선가 비명소리도 들리고 접수하는 분이 몇 가지를 물어본 다음 제 상태를 보더니 앉아서 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응급 환자가 아니었고 아주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1시간 30분이 지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했더니 갑자기 각종 검사를 받자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응급실 비용이 비싼데 검사라니. 그냥 찰과상인 것 같아요. 이제 피도 안 나고요. 부러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는 후유증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환자분? 제가 내일 일을 해야 해서요. 치료만 할게요. 상태 지켜보고 아프면 꼭 병원에 가라는 말과 함께 치료가 끝났습니다. 접수처에서 결제를 했는데 역시 응급실은 비싸더군요. 이 돈이면 라면이 몇 개고 차비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로비로 나왔는데 입구 쪽이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응급 환자가 있나 보다 하며 조용히 지나치려던 찰나 한 할머니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엄청 추리한 차림의 할머니였는데 병원 직원을 붙들고 애걸복걸 거의 애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밀린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우리 손자 치료 좀 부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병상도 부족한데 미납된 병원비가 많습니다. 퇴원하셔야 해요. 제발요, 선생님. 우리 손자 만성 간염인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뭔 일 내서라도 꼭 낼 테니까 나가라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장 비워주셔야 해요. 아니, 이 밤에 어찌 나갑니까? 아픈 애를 데리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발바닥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순간 내가 미친 건가 했지만 제 머릿속에 고아원 나올 때 받은 자립지원금 500만 원이 생각났어요. 그 돈이면 밀린 병원비가 해결이 될까? 병원에서 당장 안 나가도 될까? 하지만 나도 안 쓰고 모아둔 돈인데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 돈 건드리기 싫어서 고시텔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찰나의 갈등이었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할머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아이고, 병원비 미납했다고 병실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쩝니까? 우리 손자가 엄마 아빠도 없어요. 내가 키우고 있는데 바이러스인지 뭔지 만성 간염이라고 해서 엄청 괴로워해요. 할머니, 손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손자요.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 됐어요. 15살이라는 나이를 듣는데 그 나이대의 제 모습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동생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도 없이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얼굴도 모르는 그 애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네? 병원비를 준다고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닌데. 저 따라오세요. 저는 ATM기로 달려갔어요. 체크카드를 꺼내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여기요. 이 돈으로 밀린 병원비 일부라도 수납하세요. 치료는 끝까지 받아야죠. 이걸 정말 받아도 됩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젊은 선생님한테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식모라도 할게요. 참말로요. 아니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어서 수납하고 치료 꼭 받도록 하세요, 할머니. 아유, 참말입니까? 진짜 이 돈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주신다 하면 내가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 갖겠습니다. 젊은 선생님, 원래 손 안 벌리고 사는데 애가 아픈데 나가라 카이. 내 정신이 한 개도 없수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을 붙잡고 연거푸 고개를 숙이다 90도 인사를 하는 할머니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다리가 저릿해서 절뚝이며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막 저를 부르더라고요. 젊은 선생님.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 거기 서 보이소. 제가 빨리 가봐야 해서요. 할머니가 종이와 펜을 들고 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요. 제가 일정하게 어디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또 생년월일도 정확한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에? 주소가 없다고요? 생년월일을 몰라요? 이름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나중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최영수예요. 아까 할머니가 그러셨죠? 손자가 엄마 아빠도 없다고. 할머니가 키우셨다고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요. 저도 부모님이 없거든요. 그래도 손자분한테는 할머니가 계시네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잠시만요. 최영수. 그러면 고아원 이름이 어딥니까? 꿈나무 마을이에요. 됐습니다. 최영수, 꿈나무 마을. 네, 똑바로 적었습니다. 네. 얼른 가서 일 보세요. 그럼 전 이만. 고시텔로 향하는 택시 안 ATM기에서 뽑아서 잠깐 만져봤던 500만 원의 느낌을 떠올려 봤어요. 살면서 그 많은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주 잠깐 제 손을 스쳐간 돈이었습니다. 돈이야 벌면 되지.
그럼요. 돈이야 벌면 되는 거죠. 돈 벌어다 안 쓰고 모셔두면 뭐합니까? 돈은 쓰라고 있는 거죠? 예? 아, 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그 돈으로 그 아이가 꼭 치료를 받고 회복되길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어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했고 저를 본 팀장님은 놀라셨습니다. 너 누구랑 싸웠냐? 아니요. 어제 좀 가벼운 사고가 있어서. 뭔 사고였는데?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가서요. 다행스럽게 많이 안 다쳤습니다. 출근해도 되는 거 맞아? 병원도 다녀왔어요. 괜찮대요. 이상 없답니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할까봐 일을 악물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수습 기간이 끝나 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했죠. 그렇게 고시텔에 살며 물류창고에서 3년을 더 일했어요. 거기 다니면서 여러 기술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3년 뒤 물류창고를 그만두고 기술직으로 취직을 해서 전기공사 일을 했습니다. 고시텔에서 벗어나 그래도 조금은 집같이 느껴지는 곳,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고아원 시절 가깝게 지냈던 동생. 공부에 소질이 있으니 꼭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했던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길로 자립한 뒤 처음으로 고아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수구나. 영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민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석이가 갑자기 왜 대학생 된 거 아닌가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아. 대학에를 갔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립할 때 받은 자립지원금을 다 쓰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그만 스스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연락을 하지. 바보 같은 놈. 왜 그렇게 창창한 나이에. 힘들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난 민석이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한편 내가 챙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격 소식 듣고 한번 찾아왔기에 밥을 사줬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런 선택을 하다니. 잘 지내는지 자주 형편을 묻고 챙겼어야 했는데 나도 나 살기 바쁘다고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고아원 후원금과 모금을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아픔 없고 고통 없는 곳에서 이제 편히 쉬어라. 그때부터 뭔가 마음의 문이 닫힌 듯 했어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러다 문득 자립한 동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 간간히 연락을 했습니다. 생사 확인에 가까운 거였죠. 생활비를 아끼고 저축을 열심히 하며 전기 일을 몇 년을 했고 28살이 되었을 때 그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용산 상가에 작은 전자기기 판매 매장을 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용산 상가가 괜찮을 때였어요. 한 층에 작은 매장들이 다다다다닥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그 작은 매장 한 칸도 세가 비싸더라고요.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갖게 된 게 뿌듯했고 가게를 지키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산 상가 내 푸드코트에서 일을 하던 아가씨였는데 일을 하며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다가 자연스레 얼굴을 익히게 되었죠. 사근사근하고 싹싹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고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산에서 전자기기 사업장을 운영한 지 2년 뒤 꾸준히 만남을 이어온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월세방을 빼고 아내와 합쳐 방 2칸짜리 전셋집을 얻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몰랐어. 꿈만 같다.
이제 나랑 뱃속의 바다가 당신 가족이야. 고마워, 미숙아. 내가 열심히 할게. 당신이랑 바다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하고 몇 개월 뒤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고 아기 태명을 바다라고 지었어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고요. 아내는 지방에서 서울로 홀로 상경을 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 제 가정사라고 할 것도 없는 지난 인생을 다 털어놓았을 때 말없이 저를 꼭 안아준 사람입니다. 많이 외로웠겠다. 내가 곁에 있을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할게. 나도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뒤 가느다란 실반지 2개를 나눠 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껴서 잘 살자고, 태어날 아기 열심히 키우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아내였죠. 가족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정이 생기고는 가정이 인생 1순위이자 인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바로 아내와 딸이었죠. 고아로 자라 누군가와 만나 가정을 이뤘다는 것 자체로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매장을 연 지 7년이 되었을 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수입이 거의 없었고 생계가 어려워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매장을 닫으려고 해.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7년간 잘 버텨왔는데 버틸수록 적자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잖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딸이 아직 어려서 아내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육아만 하던 상황이었어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도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매장 시작할 때 받은 대출, 전셋집 얻으며 얻은 대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매장을 정리했고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당장 돈이 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기 관련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한동안 손을 떼었었고 다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여보, 도시락 챙겨가요.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가야 했는데 아내는 꼬박꼬박 도시락을 싸줬어요. 몸은 고되었지만 땀 흘려 버는 하루 일당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배달 일도 자정까지 했고 집에 와서 약 5시간을 잔 뒤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마저도 겨울에는 현장 일이 줄어드는 시기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민이 어린이집 가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나도 일을 구했어. 괜찮겠어? 그럼 지민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들 텐데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나도 일해야지. 편의점 일이야. 아, 힘들 텐데. 진상 손님도 많다고 하고. 야간이 아니니까 괜찮아. 낮에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일 구해줘서 다행이야. 여보도 너무 힘들면 일을 줄이는 게 어때? 요즘 거의 5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하잖아. 아니야.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겨울 되면 건설 현장 일도 없잖아. 그때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하고. 그래도 배달 일이 생각보다 돈이 든다? 운전 항상 조심하고 밤에 일하니까 안전이 최고야. 알겠어. 가정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잠든 아이 얼굴 보고 나가고 집에 와서 저녁 잠깐 먹는 시간에 아이 보고 배달 일을 마치고 오면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죠. 아내는 꼭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지만 아내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일상이 반년 정도 되었는데 더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아직 30대 중반이라 건강하지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웬 못 보던 차가 보이더라고요.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고급 벤츠 차량이 서 있더군요. 차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벤츠 앞에서 기사 같은 사람이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리더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최영수 씨 되시나요? 네? 전데요? 맞게 찾아왔군요. 최영수 씨.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남자의 손을 저도 모르게 맞잡았는데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아원 동기나 동생들인가 싶어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누구신지.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가 싶더니 남자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 기억하실까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죠. 어디서 봤더라?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병원이요? 맞아요. 응급실에 갔던 날 만났던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그때 간염으로 입원해 있던 손자요. 손자요? 아파서 치료받아야 한다던 그 손자? 네, 저예요. 그러면 그때 치료받고 건강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치료비를 못 내서 병원에서 쫓겨날 판이었는데 그때 최영수 씨가 할머니에게 큰 돈을 주신 덕분에 밀린 병원비 내고 치료받아서 지금은 보다시피 건강합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잠깐 들어가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아내에게 미리 말도 못한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찾아온 손님을 계속 세워둘 수는 없어서요. 손님을 데려온 게 처음이라 아내도 깜짝 놀랐죠. 실례하겠습니다. 영수 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오늘에야 영수 씨를 찾게 돼서. 네, 저 마실 거라도. 예, 감사합니다. 장난감을 들고 있던 딸은 낯을 가리는지 엄마 뒤에 숨어서 손님을 지켜보더군요. 따님인가요? 예, 제 딸입니다.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잘 계시나요? 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 저를 키우신 할머니예요. 엄마는 어릴 적 도망가고 아빠가 할머니한테 저를 맡기고 역시 사라졌다고 해요.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그래도 손자를 애지중지하며 사랑하셨죠. 그때 그게 얼마 전인가요? 15년 전이네요. 맞아요, 15년 전. 잠깐 배웠지만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손자 치료를 꼭 해야 한다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청년이었다고요. 그게 정말 가진 전부였을지 모르는 돈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주실 수가 있었는지. 그냥 그때 많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꼭 살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아원에 있던 동생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여기 이 종이요.
남자가 건넨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최영수 꿈나무 마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이 최영수 씨를 꼭 찾아 보답을 하라는 거였어요. 꾸깃꾸깃 가지고 계셨던 종이를 주시면서요. 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저희 할머니 정말 쉬지 않고 일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셨거든요. 20대 후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즈음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일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 기운이 없어 말씀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렇게 계시다가 얼마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달려갔는데 마지막 요원이 최영수 씨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 이름이랑 고아원 이름 하나만 가지고. 맞습니다. 아직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생 정보를 절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연을 말하고 할머니의 유언이라고 쪽지도 보여주고 정말 여러 날을 매달리고 찾아가고 한 덕분에.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정보가 없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가 고시텔이었고 정말 그 뒤에 사람을 써서 최용수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오늘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영수 씨,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니, 저뿐 아니라 할머니도 살리셨어요. 그때 제가 치료를 못 받고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저희 할머니 못 사셨을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얼떨결에 저도 절을 해서 맞절을 하게 되었는데 참, 15년이 지나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구나. 당부를 하셨구나.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대학에 다니고 군대 다녀오고 회사 다니다가 20대 후반에 벤처기업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자리 잡느라 너무 정신없이 지냈고 이제야 자리를 좀 잡았는데 할머니를 편안히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전 또 잊고 살았을 겁니다. 이제야 찾아온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생각 못하고 있던 건데요. 할머니께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뭐 하나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시 만나거나 저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지셔서 잘 지낸다고 하니 저도 기쁘네요. 남자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나가기 전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지만 돈 갚으려고 합니다. 갚아야죠. 너무 늦게 갚아서 죄송해요. 제가 내일 중으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었기에 생각도 못한 돈이었는데 당장은 그마저도 너무 큰 돈처럼 생각이 되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 남자가 돌아간 뒤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냐며 묻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착한 일을 하잖아. 나한텐 그 일이 그랬나 봐. 돌이켜보면 나 역시도 살기 바빠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을 챙기지도 못했고 그게 내 유일한 선행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대단하다. 할머니도 저 손자분도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 어렵고 힘들게 여보를 찾아서 돈을 갚는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네. 자기 그 돈 줄 때 다시 돌려받는다는 생각하고 준 거 아니지? 그렇지. 그날 사고가 나서 우연찮게 들린 병원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나 혼자였고 가진 게 없었지만 자립지원금으로 받은 그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것 같았거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배달 일을 했고
다음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휴대폰 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자칫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내역을 봤는데 숫자 0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500만 원을 입금해 줄 줄 알았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5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일을 조퇴하고 당장 그 벤처기업 한다는 손자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회사 입구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제가 대표를 꼭 만나야 합니다. 박성우 씨 맞죠? 박성우 대표를 만나야 해요. 소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는데 로비가 시끄러워졌어요. 경비원이 전화를 받더니 저를 바로 올려보내주더라고요. 안내를 받아 말끔하고 고급스러운 대표실로 갔더니 어제 본 그 손자라는 남자가 대표 자리에 있더군요. 저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50억을 보내셨어요. 500만 원도 5천만 원도 아닌 50억이라뇨. 이거 빨리 취소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최영수 씨,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15년 전 가진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 500만 원은 그냥 500이 아닙니다. 당시 영수 씨의 전 재산이었고 저와 할머니 두 사람을 살린 돈입니다. 두 생명에 대한 값을 어찌 매기겠나요? 비할 바가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영수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업이 잘 되어 성공을 했고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요. 사모님과 따님이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다고 한참을 버텼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그 남자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내 역시도 일이 잘못되었다며 돌려주려고 난리였죠. 다시 전화를 걸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의 답변은 같았어요. 그렇게 15년 전 500만 원이 50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큰 돈이 생기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 기간 아내와 상의를 했고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어릴 때 나 이런 곳에서 자랐거든. 우리 여기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자. 강원도에 넓은 땅을 샀고 캠핑장을 지었습니다. 10개 정도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캠핑장 일은 하나도 몰랐지만 아내와 함께 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 끝에 한 결정이었기에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최선을 다해 시설을 마련했어요. 수도와 전기를 끌어오고 편의동 건물을 짓고 캠핑장 뒤에는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도 파고 가꾸어 캠핑장에 온 손님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캠핑장 옆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캠핑장을 열고 운영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캠핑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고구마도 구워 나눠드리고 모닥불도 피우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을 닮은 아이로 자랐으면 해요. 캠핑장 오픈 소식을 전하려 박성우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가 방문을 했죠. 너무 넓고 시설이 좋다며 자주 쉬러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멀리 뒤쪽에 있는 산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주말에 캠핑장을 찾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할 거라고 그 어린 시절에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었는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강원도에 사는 캠장이 사연을 보냅니다.